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2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죠. 지금 파동과 빛, 세 번째 단원이죠. 파동과 빛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도 파동의 발생과 전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소단원이죠. 파동의 성질인데요. 여기 사진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 자막에 타코마 다리 붕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다리 이름이 타코마 다리입니다. 타코마 다리가 무너지는 얘기를 물리 1을 공부했을 때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이 타코마 다리는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 해협에 놓인 다리인데 이게 무너졌어요. 이 다리가 처음 설계돼서 이제 제작될 때는 시속 190km의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다리였는데 그보다 훨씬 약한 바람이 이렇게 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개통된 지 넉 달 만에 이 다리가 바람에 흔들려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맨날 이렇게 나오는 부실 시공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후반에 서울에 있는 성수대교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혹시 친구들 가운데 그거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오래된 일이라서. 그때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붕괴된 이유는 부실 시공이라기보다는 이제 과적 차량 때문이었어요. 그 다리가 이제 견딜 수 있는 한계 이상의 이제 과적 화물을 잔뜩 실은 화물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이제 피로가 점점 누적돼서 이제 성수대교가 붕괴됐거든요. 근데 이 타코마 다리는 그것처럼 뭐 과적 차량에서 붕괴됐느냐? 그건 아니었고요. 다리 이제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흔들리다가 붕괴됐는데 타코마 다리 자체는 고유 진동수와 그러니까 타코마 다리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하고 바람에 의한 진동수가 우연히 일치했기 때문에 다리가 이제 이게 무너진 거죠. 그 바람이 다리 불면서 이제 다리가 조금씩 흔들렸는데 이건 어느 다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바람의 진동수하고 이제 다리의 고유 진동수가 맞아떨어 가지고 이제 바람이 불 때마다 이 흔들림이 점점 커진 거죠. 너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네 타는 사람을 뒤에서 이제 밀어줄 때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네가 어느 한쪽에 다다라서 반대편으로 이제 움직이는 순간에 밀어주면은 그네는 힘을 받아서 점점 높이 올라가잖아요. 타코마 다리도 처음에는 바람에 아주 조금 흔들렸죠. 이거는 뭐 설계상 이 정도 흔들리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바람이 그네 밀듯이 다리를 점점 더 크게 흔들어 가지고 결국 다리가 무너지고 만 거죠. 군대에서 다리를 건너서 행군할 때는 발 맞추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타코마 다리처럼 다리의 미세한 떨림이 행군하는 군인들의 발걸음에 의해 증폭돼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이죠. 근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딱히 그런 교육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발 맞춰 하더라도 안 맞추거든요. 다리 행군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뭐 발 맞춰 걷겠어요. 그다음에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유방백사라는 한자 성어를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이 말과 함께 이렇게 따라오는 말이 유치만년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두 말 모두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간에 오랫동안 전해진다는 소리인데요. 위에 있는 유방백사는 좋은 의미로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유치만년은 나쁜 의미로 그 행동이 천년만년 계속 이게 전해진다라는 얘기죠. 안 좋은 일은 더 멀리 더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좋은 쪽의 얘기인 유방백세는 한 100년 이렇게 나가고 유치만년은 만년 동안 이렇게 지속된다고 써있죠. 타코마 다리 무너진 게 1940년이니까 거의 100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이게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려서 타코마 다리 얘기가 전해져 있죠.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물리 과목을 듣게 되면 또 타코마 다리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나도 이 얘기를 타코마 다리 무너지는 것을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가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고등학교 물리책에도 이 다리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나쁜 일 해서 쓸데없는 흑역사를 만들지 말자. 이게 타코마 다리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일 겁니다. 그래서 L은
2분의 람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L은 줄의 길이를 말하고요. 람다는 파장을 말합니다. 진동수를 높여서 양 끝이 고정된 줄이 여러 개의 배와 마디로 만들었을 때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때도 길이 L은 파장 람다의 절반이고 이를 식으로 일반화하면은요. 이때는 길이 L은 2분의 람다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n은 1, 2, 3과 같은 정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n은 여기서는 정수가 되고 줄의 길이는 파장의 절반 값의 경우 정수배가 되겠죠. L은 2분의 람다 곱하기 n을 약간 이제 변형을 해서 람다에 대해 정리를 하면은요. 람다는 n분의 1 곱하기 2L이 되는데 반대로 파장은 줄의 길이를 2배로 한 다음에 정수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 식이 람다는 n분의 1 곱하기 2L이 되겠죠. 여기서 n이 1일 때를 기본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줄의 길이 L은 2분의 람다 곱하기 n이라는 이 식에서 n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L은 2분의 람다가 되겠고 이보다 더 간단한 진동수는 없을 것입니다. n이 1일 때 가장 작은 진동수의 정상파가 나타나는데 이를 우리는 기본 진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n이 2일 때를 살펴볼까요? n이 2일 때를 우리는 2배 진동이라고 하는데 n이 2일 때를 2배 진동하는데 이때 줄의 길이 L은 파장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식을 보면은요. L은 2분의 람다 곱하기 n인데 n 대신에 2를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L은 여기는 람다만, 우변에는 람다만 남잖아요. 그래서 줄의 길이 L은 파장의 길이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n이 2일 때는 2배 진동이라고 하고 이때 줄의 길이 L은 파장의 길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n이 3일 때는 어떨까요? n이 3일 때는 우리는 3배 진동이라고 하는데 이때 줄의 길이와 파장 람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줄의 길이 L은 2분의 람다 곱하기 n인데 n 대신에 3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L은 2분의 3 람다가 되겠죠. 그래서 줄의 길이 L은 파장의 2분의 3배가 된다는 거. 2분의 3 람다니까 2분의 3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파장 절반의 3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줄의 길이 L은 파장 절반 2분의 람다의 3배 곱하기 3 해서 2분의 3 람다가 되잖아요. 여기서 줄의 길이 L은 파장 절반의 3배라는 것을 우리는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속도를 어떻게 정의했죠?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우리는 정의를 했죠. 그럼 파동에서의 파동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운동과 에너지, 즉 일반 역학에서 배웠던 속도의 개념을 여기서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우리는 또 파동의 속도를 정의합니다. 근데 시간 대신에 우리는 주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이동거리 대신에 파장이라는 개념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파동의 속도 V는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시간 대신에 주기를 넣고 이동거리 대신에 파장을 대입하면은 T분의 람다, 즉 주기분의 파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주기 T 대신에 T분의 1 대신에 진동수 F를 이렇게 바꿔 쓰면은 파동의 속도 V는 진동수 F 곱하기 파장 람다라는 식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V는 진동수 F 곱하기 람다잖아요. 그래서 V는 F 곱하기 람다인데 F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까요? 진동수 F는 람다분의 V라고 우리는 식을 고쳐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진동수는 람다분의 V인데 파장 람다 대신에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죠. 기본 진동, 2배 진동, 3배 진동에 있던 L은 줄의 길이 L은 람다, 줄의 길이 L은 2분의 3 람다 이런 것을 여기 파장 람다 이게 대입을 해서 대입을 하면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n equal 1일 때, 2일 때, 3일 때 기본 진동, 2배 진동, 3배 진동일 때 L은 람다, L은 2분의 3 람다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일반화한 게 L은 2분의 람다 곱하기
n이 되죠? 이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람다에 대해서 이걸 정리하면 람다는 n분의 2L이 되겠죠. 그래서 F는 아까 조금 전에 V 속도 V는 진동수 F 곱하기 람다에서 진동수 F는 람다분의 V라는 식을 얻었는데, 이 파장 람다 대신에 2분의 L이라는 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F는 람다분의 V에서 N 곱하기 2L분의 V가 되겠죠. 이때 이 N 곱하기 2L분의 V가 바로 진동수인데, 이 진동수를 우리는 고유 진동수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정상파의 진동수고, N 곱하기 2L분의 V로 이 줄의 고유 진동수를 우리는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상파에 관련해서 간단한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양 끝에 고정된 길이가 1.5m인 줄이 정상파를 만들어 5배 진동을 할 때 이 정상파의 파장은 몇 미터인가 라는 문제죠. 자, 앞에서 우리는 L은 2분의 람다 곱하기 N이라고 우리가 했죠. 여기서 N 대신에 5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N 대신 5를 대입하면 2분의 5 람다가 되겠죠. N 대신에 5를 대입하면 L은 2분의 5 람다가 되겠고, 이것을 람다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람다는 5분의 2 L이 됩니다. 줄의 길이가 1.5m잖아요. 그러니까 L 대신에 줄의 길이 1.5m를 대입하게 되면은요, 람다는 5분의 2 곱하기 1.5 해서 이거 계산하면은 0.6m가 됩니다. 여기 그림 보면 어떤 사람이 그네를 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미는 것처럼 안 보이고 폰만 잡고 있는데, 하여튼 그네를 밀고 있는데요. 그네를 높이 올리려면 아무 때나 그네를 미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이렇게 그네 타는 놀이 해봤을 겁니다. 그래, 어느 한쪽 끝에 다다를 때 그네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밀어야 이제 그네가 힘을 받아서 더 크게 더 높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경험으로. 파동에서도 진폭이 커질 때, 파동에 마루가 생길 때 그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진폭은 더욱 커지겠죠. 파동에서 진폭을 증폭시키려면 외부에서 가하는 힘에 의한 파동이 진폭을 증폭시키려는 줄 등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시키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공명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특정 주파수에서 큰 폭으로 진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공명이라고 합니다. 또 공명 현상을 일으키는 주파수를 우리는 공명 주파수라고 하고요. 작은 힘의 작용에도 큰 진폭 및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거나 TV 채널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공명 현상을 응용한 예입니다. 소리굽새는 진동수를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동수에 맞게 소리굽새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진동수가 알려진 소리굽새를 진동에서 한쪽 끝이 막힌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 공기기둥을 진동시키면요, 공기기둥 속에서 방향이 반대인 두 개의 파가 진행하면서 줄의 진동과 같은 정상파가 생깁니다. 소리굽새 등 쳐가지고 그걸 한쪽이 막힌 유리관 속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공기기둥의 길이와 특정한 값을 가질 때 두 파의 간섭으로 공명이 일어납니다. 소리굽새가 공기 중에서 발생하는 음의 파장 람다는요, 여기 적은 것처럼 람다는 2 곱하기 가로 열고 ln 플러스 1 마이너스 ln이 됩니다. 그래서 l은 L0, L1, L2 쭉쭉쭉 나와서 ln이 되겠고, 이 l이 뭐냐면 유리관 내에서 공명의 위치를 말합니다.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이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s인데, 델타 t 대신에 주기 t로 치환을 하고 변이 델타 s 대신에 파장 람다를 대입하면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파장의 속도 구했죠? 그 파장의 속도 V가 뭐였어요? 자, 델타 t 대신에 주기 t를 넣고 델타 s 대신에 파장 람다를 대입하면 V는 t분의 람다가 되겠고,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죠. 그래서 그것은 파장의 속도
V는 진동수 F 곱하기 람다가 됩니다. 근데 람다 대신에 여기 있듯이 2 곱하기 Ln 플러스 1 마이너스 Ln을 대입을 하면은요, V는 2 곱하기 진동수 F 곱하기 Ln 플러스 1 마이너스 Ln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파장의 속도가 되는데, 공명이 일어났을 때, 투파의 간섭으로 공명이 일어났을 때 파장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빛을 거울에 비치면 빛은 거울에 의해서 반사되겠죠. 뭐 이건 당연한 상식이고요. 그래서 햇빛을 거울로 반사시켜서 그늘진 곳이나 누군가의 얼굴에 비추는 장난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장난 해봤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창가에서 햇빛 비치면 시계 그 유리로 이제 반사시켜서 이리저리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나기도 했죠. 그래서 진행하는 파동은 빛처럼 반사를 할까요? 반사하겠죠. 빛이 파동이니까 파동 역시 반사면을 만나면 반사 현상을 일으킬 겁니다. 파동의 반사를 말로서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은요, 파동의 반사는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면 그 경계면에서 그 일부가 되돌아오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의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빛이 거울에 반사되는 모습에서 빛은 반사면이 들어온 각과 같은 각도로 반사되어 나간다는 것을 배웠고, 또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반사의 법칙으로도 설명을 하는데요, 파동이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이것을 우리는 반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요, 입사파의 진행 방향과 경계면의 수직인 법선과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여기 가운데 그림 보면 가운데 법선이 있죠. 이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이제 같죠. 반사각은 반사파의 진행 방향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말하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은 그림에서 보듯이 또 우리가 경험했듯이 서로 같습니다. 이때 입사파, 법선, 반사파는 항상 같은 평면상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같은 평면에 있죠. 2차원적으로 돼서 뭐 3차원으로 그리면 뭐 달라질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3차원으로 똑같습니다. 이 같은 평면상에 있습니다. 파동이 반사할 때 두 매질의 상대적인 성질에 따라서 파동의 위상이 변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가는 줄이 생긴 파동이 굵은 줄을 만나면은요, 파동의 일부가 매질의 경계점에서 위상이 바뀌어서 반사가 됩니다. 또 소한 매질에서 밀도가 높은 밀한 매질로 진동하는 파동이 반사될 때요, 파동의 위상이 180도, 이제 라디안으로 표기하면 이제 파이로 변하는 매질의 경계면을 고정단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굵은 줄이 생긴 파동이 가벼운 줄을 만나서 반사되는 파동의 모습을 보면은요, 위상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이처럼 파동이 반사될 때 파동의 위상이 변하지 않는 매질의 경계면을 우리 또 자유단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고정단은 여기 줄 한쪽 끝이 이제 고정되어 있죠. 묶여져 있고, 자유단은 줄 한쪽 끝이 고리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때 자유단, 고정단이 있고요. 또 굵은 줄과 이제 얇은 줄을 연결해서 고정단과 자유단을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빛은 또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여기 사진에 보니까 이거 꺾여 있네요. 예.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듯이 빛은 반사될 뿐만 아니라 꺾이기도 합니다.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죠. 물에 담긴 유리컵에 막대기를 넣으면 막대기가 꺾여 보이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또 컵 속에 들어있는 동전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다가 컵에 물을 채우면은 보이지 않던 동전이 보이기도 합니다. 모두 빛이 진행하다가 도중에 꺾여서 일어난 일인데요, 빛은 직진하는데 어떤 경우에 꺾일까요? 매질이 달라졌을 때 일어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밑에 물이 있죠, 위에는 공기가 있죠. 공기라는 매질과 물이라는 매질, 이렇게 서로 다른 매질이 만났을 때 이제 빛은 굴절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빛뿐만 아니라 파동에서도 이제 일어납니다.
아까 파동이 반사되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다른 매질을 만나면 파동이 굴절되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 보면 수심이 깊은 곳에서 발생한 물결 파동이 얕은 곳을 진행할 때 파면을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물결파는 매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변했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이동할 때 파장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물의 깊이에 따라서 물결파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파동의 굴절이 뭐냐 하면은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쉽게 말해서 파동이 꺾이는 것을 파동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서 일부가 투과될 때 투과되는 파동은 두 매질에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의 굴절이라고 하는 거죠. 매질 1에서 나란하게 진행하던 같은 파면상의 두 점 A와 B는요, T시간 후에 하이원스 원리에 의해서 각각 A'과 B'으로 이동을 합니다. B가 B'까지 진행하는 동안 A는 A'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파면 A, B는 새로운 파면 A', B'을 형성을 하게 되죠. 잠깐 앞에서 익혔던 하이원스 원리를 다시 살펴볼게요. 하이원스 원리가 뭐였냐면요. 한번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구면파에서 공통으로 접하는 면이 다음 순간에 새로운 파면이 된다. 즉, 구면파의 각각의 점은 다음 파면의 파원이 된다. 이게 바로 하이원스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하이원스라고 하는데, 내가 공부할 때는 호이겐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발음이 바뀌었네요. 이 그림에서 V1은 매질 1에서의 물결파의 속도를 말하고요. V2는 매질 2에서의 물결파 속도입니다. A''과 B'B'은 같은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고요. 그래서 B'B'은 V1T가 길이가 V1T가 되겠고요. A'A'은 그것도 역시 길이가 되는데 V2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ABB'하고 삼각형 AA'B'에서요. BB'은 이 길이는 L sin I로 구할 수가 있고요. AA'은 L 곱하기 sin R로 우리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음파가 뭔지를 아시죠? 이 초음파는요, 소리보다 파장이 짧아서 회절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좀 직진성이 강하죠. 이 초음파는 이제 직진을 하기 때문에 장애물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일반적인 음파는 그 장애물을 이렇게 돌아서 회절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이 초음파 같은 경우는 장애물을 만나면은 그걸 돌아서 가지 못하고 그냥 반사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과학 시간이나 아니면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박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박쥐는 눈이 나빠요. 눈이 나쁜 과정에서도 또 이제 어두운 데서 이렇게 잘 날아다니는데, 그것은 박쥐가 날아다니면서 초음파를 계속 쏘고 그 반사되는 초음파를 가지고서 거리를 이제 측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박쥐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초음파의 직진성을 이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박쥐가 초음파를 쐈는데 앞에 장애물, 뭐 벌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박쥐가 쏜 초음파는 이 벌레에 만나서 이걸 돌아서 쭉 가는 게 아니라 반사돼서 다시 박쥐한테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박쥐는요, 초음파를 내서 초음파가 반사되는 것을 가지고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고 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회절은 파동만이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입자 같은 경우는 회절이 안 일어나죠. 근데 빛은 파동이면서도 입자입니다. 그래서
빛을 이게 쭉 직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절과 같은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빛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파동으로 여겼어요. 왜냐면 파동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회절이 빛에서도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단일 파장이 그림에서 보듯이 단일 파장의 레이저 빛을 아주 작은 원형 구멍과 사각형 구멍에 각각 비추게 되면요, 스크린에서는 회절 무늬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있던 거는 이제 원형 구멍, 여기는 사각형 구멍인데요. 여기다 레이저를 쐈더니 이렇게 회절 무늬가 쭉 나타납니다. 구멍을 통과한 빛들은 회절되고, 회절된 빛은 또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이런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 했는데, 파동이다 하고서 하다 보니까 또 파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도 쭉 빛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빛은 파동이면서도 입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의 간섭 실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빛에서도 보강과 상쇄 간섭이 일어나죠. 빛은 입자이면서도 파동이니까 파동에 의한 보강과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데,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은요, 빛의 간섭 현상을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또 간섭 현상에 대한 또 원리를 밝혀냈죠. 영은 하나의 슬릿 뒤에 이중 슬릿을 놓고 빛을 비추면 간격이 일정하고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슬릿 S1과 S2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요. 슬릿 S1과 S2에서 화면까지의 거리를 L로 했을 때, 화면 중앙의 O점에서 P점까지의 거리를 또 X라고 하면은요, 두 슬릿을 통과해서 P점에 닿은 두 광선의 경로차는요, 참고로 0의 이중 슬릿 실험을 할 때 슬릿 사이의 간격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이중 슬릿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면도날을 두 개를 겹쳐요. 겹쳐가지고서 줄을 그어서 만들게 됩니다. 면도날 두 개를 쭉 가지고서 그으니까 두 개의 이제 흠이 생기겠죠. 근데 그게 이중 슬릿이 되고, 근데 그 슬릿 간격은 굉장히 좁겠죠. 면도날 폭만큼의 폭의 2배 정도. 두 개 겹쳤으니까 두 배의 이제 폭 간격이 되겠죠. 근데 요즘은 안전면도기를 하고 또 이제 뭐 일회용 면도기, 뭐 질레트 이런 거 사용해서 요런 면도칼 보기 좀 힘드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면도칼 가지고서 이 면도날 가지고서 면도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 면도란을 이제 구경만 했지 이걸로 이제 면도한 적은 없습니다. 각 매질에서 시간 t 동안 이동거리의 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t 동안 이동거리 B는 A 분의 B 프라임이 되겠고, 이것은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L sin R 분의 L sin I가 되겠고, BB 프라임은 V1T고 A 프라임은 V2T잖아요. 그것을 대입을 하면은 L sin R은 V2T가 되겠고, L sin I는 V1T가 돼서 V2T분의 V1T가 됩니다. 여기서 I는 입사각이고 R은 굴절각이 되겠죠. 이때 물결파의 진동세 F는 파원의 진동세에 의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질이 어떤 건지 상관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물결파의 진동세 F는 매질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매질 1에서의 진동수와 매질 2에서의 진동수가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V1은 F 곱하기 람다 1이 되고 V2는 F 곱하기 람다 2가 되겠습니다. 이동거리 B에서 A 분의 BB'은 L sin R 분의 L sin I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분자 분모의 L을 약분하면은 L sin R 분의 L sin I는 어떻게 돼요? L sin R 분의 L sin I는 V2T 분의 V1T라고 했죠? 여기서 TT 서로 약분하면
남는 거는 뭐예요? L 사인 R분의 L 사인 I는 V2분의 V1이 되겠죠. V1은 F 곱하기 람다 1이고 V2는 F 곱하기 람다 2니까 각각 대입해서 FF 약분하면은 람다 T분의 람다 1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인 R분의 사인 I는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N12라고 합니다. 그럼 이 N12가 뭐냐면은요. 바로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 되겠습니다. 지금 빛이 파동이 매질 1에서 이렇게 파동이 진행되다가 이제 매질 2를 왜 만나면서 이제 살짝 꺾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꺾였을 때 그 굴절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굴절률을 N12라고 하는데 이게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R분의 사인 I는 쭉쭉 나와서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되고 이것은 N12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굴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굴절의 법칙은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N1 곱하기 사인 I는 N2 곱하기 사인 R이다. 이것을 우리는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빛이 진공 중에서 어떤 물질로 입사해서 굴절될 때의 굴절률을 우리는 절대 굴절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력을 C라고 하고 어떤 물질에서의 빛의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이 물질의 절대 굴절률을 N이라고 하면은요. 이 절대 굴절률 N은 V분의 C라는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C는 진공 중에 빛의 속력이고 V는 어떤 물질 속에서의 빛의 속력입니다. 빛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항상 이렇게 30만 킬로미터를 쭉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진공 중에서 그렇고 이제 물속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좀 빽빽한 어떤 매질 속을 지나게 되면은 속도가 줄어들어요. 물속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속도가 진공일 때에 비해서 속도가 약간 줄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 속에서의 빛의 속력 V가 있게 되는 거죠.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여기서 30만 킬로미터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자,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은 물질파가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파면을 나타낸 거거든요. 매질 1과 매질 2에서 파면이 매질의 경계면과 이루는 각은 각각 45도, 30도입니다. 이때 매질 1과 매질 2에서 속도와 파장의 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절의 법칙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파동은 파면이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따라서 입사각은 45도, 굴절각은 30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 R분의 사인 I는 사인 30도, 굴절각 사인 30도분의 사인 45도가 됩니다. 이것은 굴절의 법칙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인 R분의 사인 I는 V2분의 VR1이잖아요. 그래서 V2분의 V1이 되겠고 이것은 다시 람다 F분의 람다 1이니까 N1, 2는 이거 넣고 사인 30도와 사인 45도 넣고 값을 대입한 다음에 계산하면 N1, 2는 루트 2라는 값을 얻습니다. 따라서 V1 대 V2는 람다 1 대 람다 2가 되겠고요. 이것은 루트 2 대 1이라는 비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라는 값을 비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죠.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은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서 문 옆 벽에 이제 몸을 숨기고서 방 안의 대화를 엿듣는 장면이 가끔가다 나오곤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사진에서는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엿듣는 장면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이렇게 문에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게 담 너머에서도 사람이 대화하는 얘기를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우리 담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소리가 입자라서 계속 직진만 한다면은 이러한 일을 겪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담 너머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죠. 소리가 입자라면은 쭉 벽에 부딪혀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벽 뒤에 있는 소리, 또 문 살짝 열어놨을 때, 벽에 숨었을 때, 방 안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됐냐면요, 파동은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 모서리에서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애물 뒤쪽으로 이렇게 파동이 휘어져서 전파되는 성질을 우리는 파동의 회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회절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보면요, 폭이 다른 슬릿을 각각 물결파가 통과를 하면은, 물결파는 그림에서 보듯이 슬릿 폭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A번에 구멍이 작은 경우에는 회절이 잘 일어나서 거의 물결파가 원형으로 이렇게 뚝 나가는데, B번 구멍이 큰 경우에는 그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둥근 모양의,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죠. 또 통과하는 슬롯의 폭은 같은데, 파장의 길이가 다른 물결파이까 슬릿을 통과할 때는요, 파동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여기서 또 보면은 파장이 긴 거는 좀 회절이 잘 일어나고, 왼쪽에 파장이 짧은 거는 그냥 거의 좀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듣는 소리는 파장이 수십 센티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문틈에 비해서 이제 매우 크기 때문에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여기 그림 보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파장이 긴 것은 이제 회절이 잘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문틈의 그 간격보다 소리의 파장, 음파의 파장이 수십 센치 정도로 더 크기 때문에 회절이 잘 일어나서 우리는 옆에서 소리를 잘 엿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은요, 통과하는 슬릿의 폭이 좁을수록 회절은 잘 일어나고요, 파장이 길수록 또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자, 초음파가 뭔지를 아시죠? 이 초음파는요, 소리보다 파장이 짧아서 회절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좀 직진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 초음파는 이제 직진을 하기 때문에 장애물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일반적인 음파는 그 장애물을 이렇게 돌아서 회절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이 초음파 같은 경우는 장애물을 만나면은 그걸 돌아서 가지 못하고 그냥 반사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과학 시간이나 아니면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박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박쥐는 눈이 나빠요. 눈이 나쁜 과정에서도 또 이제 어두운 데서 이렇게 잘 날아다니는데, 그것은 박쥐가 날아다니면서 초음파를 계속 쏘고 그 반사되는 초음파를 가지고서 거리를 이제 측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박쥐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초음파의 직진성을 이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박쥐가 초음파를 쐈는데 앞에 장애물, 뭐 벌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박쥐가 쏜 초음파는 이 벌레에 만나서 이걸 돌아서 쭉 가는 게 아니라 반사돼서 다시 박쥐한테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박쥐는요, 초음파를 내서 초음파가 반사되는 것을 가지고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고 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회절은 파동만이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입자 같은 경우는 회절이 안 일어나죠. 근데 빛은 파동이면서도 입자입니다. 그래서 빛을 이게 쭉 직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절과 같은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빛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파동으로 여겼어요. 왜냐면 파동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회절이 빛에서도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단일 파장이 그림에서 보듯이, 단일 파장의 레이저 빛을 아주 작은 원형 구멍과 사각형 구멍에 각각 비추게 되면요, 스크린에서는 회절 무늬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있던 거는 이제 원형 구멍, 여기는 사각형 구멍인데요, 여기다 레이저를 쐈더니 이렇게 회절 무늬가 쭉 나타납니다. 구멍을 통과한 빛들은 회절되고, 회절된 빛은 또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이런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 했는데, 파동이다 하고서 하다 보니까
또 파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도 쭉 빛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빛은 파동이면서도 입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관간섭, 상쇄간섭에 대해 살펴봤죠. 임의의 점 P1에서 보관간섭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관간섭은 절대값이고요. S1 곱하기 P1 마이너스 S2 마이너스 P1이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 됩니다. 이때 m은 0, 1, 2, 3, 4 쭉 나가는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식 S1 곱하기 P1 마이너스 S2 마이너스 P1의 절대값이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라는 식을 만족하면은 보관간섭이 일어나고요. S1 곱하기 P2 마이너스 S2 곱하기 P2가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을 만족하게 되면은, 즉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은 상쇄간섭이 일어납니다. 즉 보관간섭은 S1 곱하기 P1 마이너스 S2 곱하기 P1이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고, 이 식을 만족했을 때 보관간섭이 일어나고, S1 곱하기 P2 마이너스 S2 곱하기 P2가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 2m 플러스 1은 홀수죠. 홀수를 나타냅니다. 이 식을 만족하면은 이제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보관간섭에서는 P1이 되겠고, 상쇄간섭에서는 P2, 여기 P2.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영의 간섭 실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빛에서도 보관과 상쇄 간섭이 일어나죠. 빛은 입자이면서도 파동이니까 파동에 의한 보관과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데,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은요, 빛의 간섭 현상을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또 간섭 현상에 대한 또 원리를 밝혀냈죠. 영은 하나의 슬릿 뒤에 이중 슬릿을 놓고 빛을 비추면 간격이 일정하고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슬릿 S1과 S2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요. 슬릿 S1과 S2에서 화면까지의 거리를 L로 했을 때, 화면 중앙의 O점에서 P점까지의 거리를 또 X라고 하면은요, 두 슬릿을 통과해서 P점에 닿은 두 광선의 경로차는요, 자, S1 곱하기 P1 마이너스 S2 곱하기 P의 절대값은 D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이것은 대략 L분의 DX와 값이 비슷합니다. 이게 왜 비슷하냐면요, 슬릿에서 화면까지의 거리가 슬릿 간격보다 굉장히 먼 경우에는 이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슬릿 사이의 간격 거리는 어떻게 돼요? 밀리미터 단위죠. 0.1mm, 뭐 0.23mm 이렇게 되는데, 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는 뭐 1m, 2m 단위처럼 미터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슬릿 사이의 간격에 비해서 간격보다 슬릿에서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값이 비슷하고, 또 이 값은 또 탄젠트 세타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리물리나 또는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을 듣게 되면은 이 관계식이 이게 같다라는 것을 아주 이제 익히게 될 거예요. 그때 이게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세타 값이 아주 작을 때, 언제 작냐면은 여기 실험에서처럼 슬릿과 슬릿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좁은데, 슬릿에서 스크린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길어요.
이 경우에는 세타나 사인 세타나 탄젠트 세타 값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와 세타와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 값은 거의 비슷하고, 이것은 탄젠트 세타 값인 L분의 X라는 값이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친구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군대 가는 친구가 있고, 그 중에 포병이나 아니면 보병의 박격포, 뭐 요즘은 소대로 바뀌었죠. 박격포 이제 화기소대에 배치되면은 이 관계식을 이용하는 것을 이제 써먹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다 써먹는 게 아니라 포병 가운데서 포병이나 그런 박격포 소대에서 포를 다루는 부대에서 이제 계산병, 거기서는 FDC라고 하거든요. 그 계산병 보직을 받으면은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수정 재원을 계산하는 경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중화기 중대에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중화기 중대가 이제 해체돼서 뭐 보병 소총 중대 이제 화기 소대로 이게 편입이 됐는데, 내가 있었을 때 중화기 중대에 있었는데 거기서 계산병을 했어요. 뭐 내가 수학을 잘해서 계산병 된 게 아니라 마침 그 자리가 비어서 그냥 너 해라 해서, 뭐 딴 거 보니까 몸이 약해서 딴 거는 못할 것 같으니까 계산병이나 해라 해서 계산병을 했는데, 이 관계식을 가지고서 이게 많이 써먹더라고요. 그냥 군대에서 아무거나 막 그냥 이거 외워 이거 이렇게 계산해 하게 되면은 이게 뭔지 모르고 계산하면은 잘 안 되는데, 이런 관계식을 좀 알고 가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예. 군대 얘기 재미없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웃한 밝은 무늬 또는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라고 하면은요, 자, S1 곱하기 P 마이너스 S2 곱하기 P의 절대값은 2분의 람다 2M 또는 2M 플러스 1이게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위에서 살펴봤듯이 L분의 DX잖아요. 그러면 밝은 무늬 또는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라고 하면은 델타 X는 D분의 L 곱하기 람다가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은 D는 델타 X분의 L 곱하기 람다가 되겠고요. 여기서 D가 뭐냐면은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이 됩니다. 자, D는 델타 X분의 L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L이 커지면은 델타 X도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D가 일정하면은, 이게 커지면은 이걸 일정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함께 커져야 되겠죠. 요건 커졌는데 요거 가만히 있으면 이 D 값이 커지니까 이 D 값을 일정하게 할 주려면 슬릿과 슬릿 사이 간격 D는 일정하니까, 이것을 간격 일정하니까 이게 커지면은 델타 X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무늬 간격은 슬릿에서 스크린까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될까요?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넓어지겠죠? 또 델타 X는 D분의 람다 L에서, L이라는 식에서 파장 람다가 커지면은 델타 X도 덩달아 커지겠죠. 즉 우변이 커지면은 좌변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간격이 넓어집니다. 델타 X와 슬릿 사이의 간격 D는 역비례 관계에 있어서요, D가 커지면 델타 X가 작아지고 반대로 D가 작아지면 델타 X가 커집니다. 파장이 길수록, 그리고 이중 슬릿 간격이 좁을수록 넓어지게 되는 거죠. 즉 식 델타 X는 D분의 L 곱하기 람다에서요, 델타 X와 L 그 다음에 D를 측정하면은 우리는 빛의 파장 람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델타 X 이제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고, D는 이중 슬릿의 슬릿 사이의 간격이고, L은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잖아요. L, D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죠. 델타 X 뭐 밝은 무늬면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니까 우리가 좌우로 잴 수가 있습니다.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 람다 파장의 길이 람다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겠죠. 참고로 0의 이중 슬릿 실험을 할 때 슬릿 사이의 간격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이중 슬릿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면도날을 두 개를 겹쳐요. 겹쳐가지고서 줄을 그어서 만들게 됩니다. 면도날 두 개를 쭉 가지고서 그으니까
두 개의 이제 흠이 생기겠죠. 근데 그게 이중 슬릿이 되고, 근데 그 슬릿 간격은 굉장히 좁겠죠. 면도날 폭만큼의 폭의 2배 정도. 두 개 겹쳤으니까 두 배의 이제 폭 간격이 되겠죠. 근데 요즘은 안전 면도기를 하고 또 이제 뭐 일회용 면도기, 뭐 질레트 이런 거 사용해서 요런 면도칼 보기 좀 힘드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면도칼 가지고서 이 면도날 가지고서 면도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 면도란을 이제 구경만 했지 이걸로 이제 면도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동과 빛, 그 가운데 파동의 성질에 대해 함께 공부했는데요. 예, 긴 시간 같이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단원인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제목은 도플러 효과 충격파가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